페이지 14페이지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8페이지가 뭐였더라?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 조문 한번 봅시다. 조문 한번 보면 104조가 있죠? 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을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절대적 무효죠? 이게 지금 불공정한 법률행위, 아까 추인은 안 되고 전환은 된다, 이건 하나 했죠? 그럼 아까 당사자의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죠? 그 인하여 있잖아요. 인하여.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게 뭐냐면 이게 궁박 또는으로 연결되니까 세 개 중에 판례가 세 개 중에 한 개만 갖추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인하여라는 것은 플러스 판례가 이 인하여가 이 세 개 중에 한 개를 이용하려는 이용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악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의가 있어야 된다. 인하여. 그 다음에 요게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야 된다. 불공정. 현저한 불균형은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고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현저하게 반대급부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현저하게 불공정할 때 그게 무효가 된다. 이게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에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는데 이 무효가 되니까 이행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을 했어. 그럼 이때는 아까 불법 원인 급여가 된다 그랬어요. 불법 원인 급여가 되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 있다. 즉 폭리자에게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불공정한 것은 폭리행위단 말이에요. 폭리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거든. 폭리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 무효 효과가 똑같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행을 했다면 수익자는 폭리자, 가령 치매노인이 땅이 있어요. 이렇게 땅이 있는데 3억짜리 땅이단 말이에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3천만 원에 샀어. 3천만 원에 샀어. 그러면 이 사람이 폭리자죠. 그 다음에 병한테 팔았어. 2억 3천에, 2억 5천에. 그리고 이 사람 모르고 샀어. 선이야. 그러면 이 치매노인이 궁박이다. 이 궁박은 원래는 경제적 궁박이지만 정신적 궁박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심리적 궁박도. 치매 같은 거. 궁박, 그죠? 궁박 상태. 이용을 했어. 이 사람이 옆집 사람이요. 그리고 현저한 불공정이죠. 3억짜리 3천 줬으니까 현재 불공정이죠.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거야. 그 이행전이라면 이해할 필요. 이행을 해버렸죠. 소유권 넘겼어. 소유권 이제 병한테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때 자 폭리 이제 사람 피해자고, 이 사람 폭리자야. 그럼 이때 불법 원인이 수익자 폭리자에게 있죠. 그러니까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야. 반환해서 내놔라라고 청구하니까 병한테 있죠. 그럼 병한테 내놔라 청구할 수 있죠. 왜?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선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죠. 절대적 무효입니다. 내놔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폭리자는 그 3천 내놓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왜? 불법을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했으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이렇게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폭리자는 반환 안 됩니다.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현재의 불공정이다. 그럴 경우에 아까 증여와 같은 법률행위는 적용되지 않죠. 국제그룹 사건 있었죠. 국제그룹 사건에서 103조로 위반됐죠. 위반해서 무효가 인정 안 됐죠. 근데 증여에는 급부가 있고 반대급부가 없잖아. 그죠? 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경매도 적용되지 않겠죠. 경매로 샀는데 불공정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채권 포기와 같은 행위는 적용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대리인이다. 그러면 대리인을 통해서 했다. 경무대 봉궁이라 그랬죠. 그때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죠. 근데 경솔, 무경험은 누구 기준이다?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경무대. 그래서 만약에 대리인을 통했다. 그렇다면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현저하게 불공정했다고 이게 추정되지 않으니까 피해 노인은 요 현저하게 불공정했고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이용했고 그것을 이용하는 의사까지 다 입증해야 됩니다. 이런 게 중요한 논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 객관적 요건 참조 보시고 기출 보세요. 객관적 요건에 법률행위 시 기준이라고 그랬죠. 불균형 판단 시기는 법률행위 시. 기출이 매매계약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는 여부는 계약 체결 시 기준입니다. 법률행위 시 기준이다. 오른쪽에 다 A, B, C, D는 다 그 D번 보세요. D. 대리인이 법률행위 했습니다. 궁박은 본인 기준이죠. 본궁이죠. 경무대. 입증 책임 일일이 다 입증하라고요. 그 다음에 효과 보세요. 효과에 그 니은 이미 이행한 경우는 폭리자는 이행한 것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피해자는 불법성이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디귿 불공정한 법률의 무효인 경우에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둘 수는 없다. 그러나 전환은 적용될 수 있다 그랬죠? 전환은 됩니다. 불공정한 법률은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죠. 적용법이 증여 적용되지 않고 경매 적용되지 않고 단독행위에 적용됩니다. 판례 40번 자, 많이 나왔죠? 4번 나왔죠? 거기 모래시계 보세요. 증여 기부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까 국제그룹 사건이 있었죠? 아까 양정모 씨가 국가에다가 증여를 했잖아요. 재산을 증여를 했는데 요게 아까 103조 위반으로 깨졌잖아요. 104조로도 깨졌어요. 왜? 재산을 증여한 것은 급부가 있고 반대급부여야 되는 증여는 기부행위는 급부만 있고 반대급부가 없잖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 41번입니다. 궁박은 급박한 공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 궁박 이거죠. 요 궁박. 그 다음에 판례 42번이죠. 대리인이 계약 체결했어요.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경무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죠. 나온 판례가 계속 나옵니다. 3번 나왔죠. 다음 페이지 보시니까 자 거기에 판례 43번에 모래시계 보세요.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틀리죠. 인하여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죠.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인식만으로 하면 틀립니다. 즉 밑에 판례 보니까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이 판례가 모래시계처럼 나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8번, 44번, 자 18회 기출이죠. 법률행위가 현재 공정을 있다고 해서 곧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추정되지 않아요. 왜? 이거 입증이 이게 쉽겠죠? 치매 노인이, 요것만 입증이
이게 입증해버려. 이게 추정되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치매 노인이 현저하게 불공정했다. 세 개 중에 하나가 해당된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의사가 있다는 거 일일이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밀고 따라서 무효 주장하는 치매 노인이 자신이 궁박 경솔 무경험상이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 이를 이용했다는 악이 급부와 반대급부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는 모든 사실을 다 입증해야 됩니다. 판례 45번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매 동그라미 경매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판례 46번 두 번 나왔네요. 불공정한 번을 무효인 경우 추인 동그라미 추인은 안 되죠. 판례 47번 두 번 나왔네요. 불공정한 법률의 전환은 적용될 수 있죠. 전환 아까 이게 3억 3천인데 2억 5천으로 전환하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전환은 됩니다. 오른쪽에 판례 50번입니다. 24회 기출 한번 나왔는데 무경험이라는 것은 특정한 거래형에게서 경험 부족이 아니고 일반 경험 부족을 의미합니다. 일반 경험 부족을 의미하죠. 자, 거기에 기출문제 6번 보세요. 6번. 작년 기출이거든요. 프린트 6번. 프린트 6번. 프린트 6번 작년 기출 보세요. 작년 기출. 작년 기출 6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고르시오. 다툼이 있으면 판례가 한다.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2번. 무상계약, 즉 증여계약은 적용되지 않죠? 맞죠?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의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죠. 맞죠? 4번 법률행위가 대리인에서 행해졌습니다. 궁박은 대리인. 아주 본궁이라 그랬죠. 대리인이다. 궁박은 본인 기준이고 경무대라 그랬죠. 경무대. 4번이 틀렸죠. 5번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되니 여부는 계약 체결 시 당시죠. 계약 체결 당시입니다. 이해가죠? 작년 기출.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해석으로 갑니다. 법률행위 해석은 자, 이렇게 했고요. 여기 이제 목적이 끝났어요. 목적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끝나서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사회적 타당성, 목적은 확 가졌다.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로 가야죠. 의사표시로 가기 전에 법률행위 해석을 잠시 보는 거야. 의사표시로 가기 전에 법률행위 해석인데 법률행위를 해석한다. 법률행위를 해석한다.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의사표시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서 효과를 줄이고 의사와 표시 행위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독일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법률행위 해석한다는 것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고 그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와 표시행위 중에서 효과를 빼고 행위를 빼니까 의사표시인데 여기 독일에서 효과의사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게 내시무 효과의사, 내시무 효과의사. 그 다음에 이제 표시상의 효과의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을 놓고 해석의 방법을 놓고 첫째가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 방법은 뭐냐면 요거 의사와 표시, 즉 표시 행위와 요 효과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 내심의 효과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자연적 해석이다. 그래서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A 토지를 사고 팔기로 합의를 해놨어. 근데 B 토지를 등기해버렸어. 이렇게. 그럴 때 진정으로 합의한 것은 A 토지죠. A 토지의 계약이 성립하고 B 토지 계약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A 토지에 관해 계약을 했으니까 갑은 A 토지에 관해서 등기를 해주라 이거지. 그리고 이때 A 토지의 계약을 성립했으니까 B 토지는 등기가 무효니까 그 무효를 믿고 산 병은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자연적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규범적 해석 방법이 있어요.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 방법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표시행에서 추단되는 요 표시상의 효과 의사에 따라서 해석하죠. 그래서 만약에 총완결이라고 자 만약에 써줬다. 그러면 나머지는 탕감한 걸로 해석한다. 이 총완결이라는 표시행에서 추단되는 표시상 효과 의사는 나머지는 탕감한 걸로 해석한다.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판례가 있으니까 판례 보시면 되고, 세 번째가 이제 보충적 해석입니다. 보충적 해석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계약에 간극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제3자의 시각에서 이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를 살펴서 보충해주는 해석이죠. 그래서 후유증 사건 있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 후유증에 있었을 때 계약을 300만 원에 계약을 해놓고 후유증, 후발손해가 7천만 원 나왔다. 그러면 만약에 계약은 300만 원을 했지만 7천만 원 후발손해가 있으니까 간극이 있죠. 제3자의 시각에서 만약에 당사자가 가상적 의사, 즉 300만 원 계약 체결 시에 후발손해 7천이 일어났을 1천이 발생하는가 그것을 예측 못했다면은 7천만 원 지급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법이 보충적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률행위 해석이 있죠. 해석에서 거기 자연적 해석 방법 판례는 넘어야 되고요. 자연적 해석 표의자 입장에서 진위의 중심이죠. 그래서 자연적 해석이라는 내심의 효과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표현의 문자적, 은하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 의사를 밝혀 확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오표시 무의원칙이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죠. 53번 판례죠. 53번 판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쌍방 당사자 모두 A 특정의 A 토지를 목적물로 삼았는데 목적물의 집원의 착오, 이 집원의 착오 조심하세요. 집원의 착오를 일으켜서 집원의 착오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 착오로 취소가 안 됩니다. 취소 X라고 쓰세요. A 계약이 성립을 했기 때문에 취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목적물을 A 토지와는 별개인 B 토지로 표시했다 해도 A 토지에 관해서 이를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지 않는 이상 그 매매 계약은 A 토지에 성립해버립니다. 따라서 모래시계 매매 계약 당사자 모두 목적물인 X 토지의 지번의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에 목적물 Y 토지로 표시했습니다.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착오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 A 계약이 성립해버렸으니까. 착오는 문제가 안 된다. 규범적 해석입니다. 규범적 해석은 내심의 효과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신뢰 보호를 위해서 상대방 시각에서 표시행위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 판례 54번 보세요. 판례 54번은 행위자가 타인 이름으로 임의로 사용해서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행위자, 명인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 행위자와 상대방 의사가 일치하다면 일치한 의사대로 당사자를 확정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모든 재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 명인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관해서 결정하라. 그래서 이제 모래시계 보세요. 첫 번째, 행위자가 타인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행위자 또는 명인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 행위자 상대방 일치하다면 일치한 의사대로 당사자를 확정한다. 두 번째 기출, 을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갑이 제공한 자금으로 10년 5월 아들 을 명의로 낙찰을 받았어요. 부동산 매수인은
자금 제공자인 아버지 갑이 아니고 명의인 을이죠. 을입니다. 자금 출연자 남편 갑돈으로 처가 은행의 실명 절차를 거쳐서 처을 명의로 예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명의자 처가 당사자이다. 예외적으로 자금 출연자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명의자 아닌 출연자 당사자로 하려는 은행 측과 명백한 쌍방 합의가 존재해야 되죠. 자, 문제 7번을 보세요. 이제 7번. 당사자 기출문제 확정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다툼 있으면 확정해야 한다. 판례해야 한다. 당사자 확정 문제는 일반적으로 의사표시 해석 문제이다. 맞습니다. 2번. 갑이 대리인 을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대방 병이 을을 통해서 갑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의사가 일치합니다. 대리권 존부와 무관하게 일치한 의사대로 갑과 병이 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맞습니다. 3번. 을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갑이 제공한 자금으로 2010년 5월 자기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은 갑이 아니고 을이죠. 맞죠? 4번. 갑이 배우자인 을을 대리해서 은행과 을의 실명 절차를 거쳐서 을명으로 예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융기관이 자금 출연자가 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예금 계약의 당사자는 갑이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을이 되죠. 알았더라도 합의가 없잖아요. 을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5번입니다. 갑에 대한 대출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형식상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은행도 양해는 통정입니다. 양해는 통정이야. 통정의 표시를 했어. 이 판례는 뭐냐면요. 이 판례는 우리 판례가 통정의 표시에서 주채무라도 내세우고 어디 쪽을 보시냐면요. 이건 안 해. 근데 판례가 없네.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양해라는 건 통정인데 이건 갑이라는 사람이고 이게 은행이 있다 합시다. 은행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꾸려고 하니까 이게 대출 한도를 초과했어요. 대출 한도 초과해서 을한테 부탁을 한 거야. 야, 네 명으로 좀 돈을 꾸자. 이걸 꾸자. 은행도 이걸 알았어. 양해를 해줬어. 양해했다는 건 둘이 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돈을 이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게 하고 이 사람 형식상 주채무로 내세우고 그리고 돈을 구워주고 사실은 이 통장도 갑이 가져갔어요. 갑이 가져갔어.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은희가 돈을 갚아라 하는 거예요. 나 못 갚겠다라고 소송을 묻는 거죠. 소송 붙었는데 결국은 을이 나는 명의만 빌려줬고 너희들 둘이 짰잖냐.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둘이 짰으니까 양해했으니까 이 사람은 돈 갚을 필요가 없다. 갑이 갚아라 하는 겁니다. 갑이 당사자라는 얘기지. 을이 아니고. 그래서 다시 보면 5번 갑에 대한 대출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을을 형식상 주채무로 내세워 은행도 양해했다는 거. 양해라는 것은 통정입니다. 통정에서 을에게 주채무자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을명으로 대출했습니다. 을을 대약 당사자로 볼 수가 없고 누구다? 갑이다 이거지. 갑이다. 맞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면 18페이지 보세요. 18페이지에 거기에 판례 55번 보세요. 판례 55번에 모래시계 보세요. 모래시계 15일 기출인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 단서 조항에 권리금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 인정함이 있습니다. 모든 권리금 인정함이라고 기재한 것은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를 수수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규범적 해석이란 거야. 그래서 모든 권리금 인정함이라고 써놨어요. 단서 조항에. 근데 임대차가 끝나니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권리금 내놔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권리금 못 주겠다라고 소송이 붙죠? 그러면 판례가 야, 이 모든 권리금 인정한다는 표시행에서 추단되는 표시상호 효과 의사는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 수수하는 것을 뭐 하겠다? 묵인하겠다라는 뜻이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위에 판례로 가니까 임대인 임대계약서 단서 조항에 권리금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은 인정함이라고 기재했다 해서 이 종료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볼 수가 없다. 종료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반환하겠다고 약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자 나머지 오른쪽에 보충적 해석 보세요. 보충적 3번 보충적 해석은 법률의 내용에 간극이 있습니다. 제3자의 시각에서 간극을 보충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가 전혀 예상 못한 후유증을 피해자가 불구자가 됐습니다. 추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판례 59번 가해자 피해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후유증으로 피해자가 불구가 됐다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넘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그럼 어디 끝났어요? 즉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끝났고 법률행위 해석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로 넘어갑니다. 의사표시 여기에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일치라고 그러죠. 불일치를 흠결이라고 합니다. 흠결이라고 하는데 요 불일치에는 첫째가 비진의 표시가 있어. 그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이제 107조가 나오고요. 107조.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가 나옵니다. 통정허위 표시가 나옵니다. 108조. 자, 여기 몇 조 이거는 어떤 분이 동영상에서 몇 조 이렇게 암기할 필요 없어요. 몇 조는. 그냥 내용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착오한 의사표시입니다. 착오한 의사표시. 이게 109조고, 그 다음에 일치를 합니다. 근데 하자가 있어. 이게 사기한 의사표시, 강박한 의사표시입니다. 이제 110조 조문이 나옵니다. 첫째, 여기 진의한 의사표시입니다. 107조가 나오죠. 그래서 21페이지입니다. 107조. 의사표시는, 자, 표의자가 진이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인 생각. 시험에서 잘 나오죠? 자, 생각,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어. 과실이죠? 무효입니다. 이 무효는 아까 상대적 무효죠. 왜 상대적 무효냐? 이항, 전항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이 조문 가지고 지금 조문 문제가 모래시계처럼 2개가 나왔습니다. 23번, 25회. 그래서 갑은 그 엑스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을에게 기부하고 그 을 앞으로 이전되기를 마쳤습니다. 근데 을이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어도 진위를 알 수 있었어.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죠. 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니까 무효죠. 무효니까 을은 엑스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갑니까? 조문을 해석한 거야. 원칙적으로 진이나 의사표시인데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무효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무효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고, 매매계약서에 비진의 표시, 상대방의 선이며 과실이 없어요.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항을 잘 보니까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죠. 에? 이 조문을 갑이라는 사람이 이 집을 줄 생각이 없는데 준다는 의사표시 증여를 했어요. 근데 준 생각이 없어. 준 생각이 없는데 준다는 의사표시, 증여 의사표시 했다면 유효니까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준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것은 악이 과실이단 말이에요.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이게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줄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걸 반대 해석해 보니까 상대방이 몰랐어. 몰랐다는 건 선이죠. 그죠?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 무과실이야. 요거 반대. 악이 반대는 선이고 과실은 무과실이죠. 모르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으면 유효가 되죠. 그죠? 그거 지금 낸 거예요. 그래서 모래시계 두 번째, 매매계약의 비진입 표시 상대방의 선이며 과실 없어요. 유효죠. 조문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거기에 의, 그 다음에 그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이제 판례가, 자, 판례 1번입니다. 판례 1번은 아까 국제그룹 사건이라고 썼어요. 국제그룹 사건에서 지금 아까 정리합니다. 갑이 양정모 씨가 국가에다가 재산을 뺏겼잖아요. 증여를 했는데 강박으로 증여를 했죠. 근데 재산을 찾으려고 103조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니까 무효니까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인정 안 해줬죠. 104조로 해서 증여의 경우는 아까 증여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다니까 내놓아라. 이걸로 하니까 이것도 인정 안 해줬죠. 증여는 불공정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내가 진정으로 준 거는 맞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국가는 알거나 알 수 있었으니 무효니까 재산 돌려줘. 그런데 107조로도 인정 안 해줬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서 진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바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이다. 이게 생각이니까 다른 기업도 내니까 나도 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면 진이했다는 행동이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판례 1번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진입 표시에서 진이란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의 동그라미죠.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건 아니다. 3번 나왔죠. 근데 모래시계처럼 또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의미한다면 틀린 질문이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판례 2번도 표의자가 표시,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는 바라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은 생각이죠. 그죠?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면 내심의 의사가 그러든 진이 아닌 의사표로 볼 수 없으니까 진이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판례 3번이죠. 그것도 3번 나왔죠.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표의자가 강박의 의해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 의사표를 한 이상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 다음 판례 4번입니다. 판례 4번은 그 모래시계 보세요. 모래시계처럼 나왔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쫓아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함으로 있어서 그 사직서에 의해서 의원면직 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비진입 표시에 해당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사직서 제출할 생각이 없는데 회사가 사직서 제출해라고 해서 제출해서 재입사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퇴직금 누정을 안 시키려고. 그럴 때 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사직서 제출했을 때 이 사람은 진정으로 제출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회사는 알거나 알 수 있었죠. 알거나 했었으니까 무효죠. 비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위의 판례는 근로자가 회사 경영 방침에 따라 사정으로 제출하고 회사 일을 받아 퇴직 처리했다가 즉시 재입사 형식을 취하는 경우 위 사직서 제출은 비진입 표시에 해당하고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이 아님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죠. 복직됐다는 거야. 그 다음에 판례 5번은 거기 모래시계 공법상 행위는 비진입 표시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비진입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적용되지 않는데 신공주
신공주는 적용되지 않아. 신공주가 신분행위. 신분행위, 공법상행위, 공법상행위, 주식인수청약. 똑같이 신공주는 적용되지 않아요. 의사표시의 신공주. 비즈니통장 착오 사기 강박. 신공주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분행위, 공법상행위, 주식인수청약. 신공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진이든 통정이든 착오든 사기 강박이든. 신공주는 적용되지 않아. 아까 따라서 판례 5번 보면 공무원이 사직 의사표시를 해서 의원 면직 처리를 하는 경우 민법 107조는 성질상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의사표시가 의무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표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복제가 안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모래시계 판례 27번 보세요. 은행 대출 한도를 넘는 값을 위해서 은행 대출 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 날인했다는 것은 지가 갚을 진위가 있는 거죠. 그죠? 은행이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도 대출금 반환채무를 진다는 거예요. 비진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위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판례 7번 보세요. 오른 위에 학교법인이 사립대학교법상의 제한 규정 때문에 학교 교직원으로 명의를 빌려서 금연을 차용했어. 배제대학교 사건인데 그래서 금연 대여자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교직원들의 의사는 위 금전의 대차에 관해서 그들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진위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이 판례가 모래시계처럼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판례 8번입니다. 판례 8번은 대리권 남용, 모래시계 보세요. 대리권 남용 시 판례는 비진위 표시에 관한 유추 적용한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대리권 남용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상업은행 본점이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은 저기 해화동, 서울 해화동 성북구 해화동 지점에 자금 입출금하는 일종의 이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은행장이든 과장이든. 그런데 이게 누구고 지금 명성그룹하고 짬짬이가 돼가지고 자, 이 나한테 돈을 입금하면은 시중금리 5배 내지 6배 주겠다라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면 나한테 입금할 때는 자, 아몰되시오. 소문 듣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 자, 이 사람이 소문을 듣고 이렇게 소문 듣고 왔습니다. 라고 해서 1억을 자, 예금했을 때 이 은행 직원이 이 돈의 일부 예를 들어서 1억 중에 1,000만 원만 정상 입금하고 나머지 9천은 빼돌린단 말이에요. 명성고로 빼돌려 버렸어. 그럴 때 나중에 이게 그래서 명성고류의 사세를 확장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들통이 납니다. 그러면 예금 입금한 사람들이 돈 주세요라고 하는 거 1억 내놓아라. 이쪽은 못 준다고 소송이 붙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판례가 지금 107조 비진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 당신들 입금한 거 맞다. 근데 이때 시중금리의 5배 내지 6배 주겠다. 그리고 아몰되는 거 대라고 말했을 때 이 대리인이 뭔가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아까 단서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무효죠. 네?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니까 예금계약은 무효다. 그래서 결국 상업은행이 승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놓고는 대리권 남용 시에는 107조 단서 유추 적용, 즉 진위한 의사표시가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위에 판례 위에 8번 진위한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대리인이 진위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해서
자기, 대리인 자기 또는 제3자 명성그룹 이익을 위해서 배임적인 것임을 자, 은행 즉 상대방 입금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107조 단서 유출 해석상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본인은 대리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밑에 판례 10번입니다.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 부담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비진의 표시라고 볼 수가 없죠. 자, 기출 한번 볼까요? 기출 보면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에 8번 봅니다. 8번. 비진이 표시형으로 틀린 걸 고르시오.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 부담 의사를 가졌더라도 의사 표시는 비진이 표시이다. 그러면 틀리죠? 비진이 표시가 아니죠? 2번 비진이 표시의 규정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든 없든 다 적용됩니다. 매매 계약에서 비진이 표시 상대방의 선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유효하죠? 아까 했죠? 선이면서 과실이 없으면 유효입니다. 조문이고 사직 의사가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 지시 어쩔 수 없이 일과 자식에서 제출했습니다. 비진의 표시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를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무효 주장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이 무효 주장자가 입증합니다. 이렇게 무효 주장자가 입증합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사람은 사실은 무효 주장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좀 쉬었다 하실까요?